안녕하십니까. 지명특허 장준규 변리사입니다. 지난번에 변리사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을 좀 공유했었는데 의외로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꽤 많고 또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피드백이 이제 AI 시대가 왔는데 다른 전문직들처럼 이렇게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로스쿨에 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꽤 피곤했던 상태에서 너무 고해상도로 찍었더니 제가 서핑하다 생긴 피부 잡티도 다 보이고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들 봐주셨고 또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가 가진 변리사 직업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확하게 돈 얼마 버는지 저는 어그로 끌고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변리사가 대충 얼마 번다.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할 수 없는 거지만 끝까지 보시면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향후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하실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참고가 정말로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I가 과연 정말 변리사한테 위협이 될 거냐. 그리고 로스쿨. 사실 로스쿨 도입된 지 제도가 생긴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변리사 제도나 다른 전문직 제도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신다는 게 저는 현직에 있다 보니까 좀 의아하긴 한데요. 정말 서로 다른 업무고 완전히 다른 한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계사나 이런 업종에서는 굉장히 그 자동화하기가 좋고 또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하기가 좋은 면도 있어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특허 업계에서도 이렇게 특허 명세서 대표적인 변리사 직업인 명세서를 자동으로 써준다는 서비스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신 챗 GPT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로 패튼 스페이스라든가 드리프트라든가 패튼 지니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써본 건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챗 GPT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를 써서 특허청 지금은 지식재산처가 됐습니다. 지식재산처에 출원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오셔갖고 저한테 상담하신 적은 있었어요. 그걸 본인이 특허 명세서를 썼고 인공지능이니까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때 시간이 좀 몇 달 지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발전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챗 GPT가 써준 특허 명세서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좋은 도구가 있어도 어차피 쓰는 사람이 잘 써야지 그게 빛나는 거잖아요. 제가 슈마허처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F1 머신을 준다고 해서 트랙에서 엄청나게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티코를 받는 것보다는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잘 쓰는 사람이 썼을 때 빛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챗 GPT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형태는 그럴싸하게 있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구성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융합시키고 어떤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됐을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엉망인 명세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인간의 능력, 제 능력을 100으로 봤다고 하면은 챗 GPT가 한 6개월 전쯤에 썼던 특허 명세서의 점수는 저는 한 45점에서 50점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 건 아직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전문가의 실력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아마 안 쓰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동료 변리사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나머지 서비스들도 가끔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이런 설명회들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회가 돼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좀 그래도 특허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좀 더 특화된 서비스니까 챗 GPT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글 명세서 우리나라 국어로 된 특허 명세서에는 좀 더 강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주니어 변리사나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 능력의 최소한 90%, 95%까지 오면 좋죠. 그 정도는 해줘야 제가 딱 보고 좀 이렇게 몇 군데 포인트만 짚거나 또 약간의 오류 빨리 보고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고 큰 부분만 체크를 하고 빨리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90% 미만이면은 제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발전이 좀 못해서 한 이 정도 오는 날이 되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리사님들도 다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서비스들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로 특허 아이디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정용이거나 엉망인 아무것도 아닌 아이디어 가지고도 특허 내야 돼서 억지로 낸 것들 그런 명세서들 또 특허 등록 자체를 받기 위해서 엉망으로 쓴 명세서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부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돼서 지금의 인공지능 특허 명세서 엔진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걸러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습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좀 걸러내서 학습을 해서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력 문제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나 저희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AI 좀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 좀 대체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나름의 저희가 생각하는 업계 상황입니다. 일단 20대나 이런 직원들이 지식재산이 밸리 업계로 안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 생각엔 한 10년 이상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정말 일 잘하시는 일잘러 직원분들은 30대 후반 이하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 적이 없네요. 저희도 일자리 구해봤는데 지금 30대 후반 이하 세대는 들어오질 않았고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이상 트레이닝이 돼야 좀 이렇게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수 인력들이 안 들어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은 분들은 이미 여기저기 좋은 데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선점돼서 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20대 이런 처음에 시작하는 업으로 들어오는 엔트리 인력들이 끊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변리사들을 매년 200명 뽑은 지가 꽤 됐는데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김현장 같은 데서는 뽑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냥 포기한 지 오래고 지금 변리사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냥 젊은 변리사 수습 8천만 원, 9천만 원 줘봤자 그 바깥도 못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는 개미처럼 SCB처럼 살아서 우리가 일해서 그냥 먹고 살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변리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새로운 직원들 구하는 거가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등록 변리사 수 같은 경우도 변리사가 업무를 시작해서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들보다 폐업이나 휴업 이런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년 순 활동 변리사 수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0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분명히 업계 어디선가 활동을 해야 될 텐데 타업계로 가거나 예를 들어서 투자업계, VC 이런 데 가시거나 아니면 기업체로 가시는 경우는 좀 그나마 업을 그래도 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변리사를 안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신규로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비해서 폐업이나 아예 그냥 휴업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등록 변리사 활성이죠. 활동 액티브 이런 변리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도 구하기 힘들고 직원도 구하기 힘들고 저희가 살아날 방법은 AI가 정말 빨리 여기 나온 이 95%까지 빨리빨리 발전을 해줘서 그래야지 좀 이 인력난을 타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일하기. 정말 일하기 힘든데 AI한테 제가 받는 비용의 일부만 주고 그 서비스를 가입을 해갖고 쓰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효율성도 높아지고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발전하기를 꼭 바라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대체된다라는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제발 좀 내 일을 좀 대신해줘 하고 정말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 얘기 이제 뭐 직업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요즘은 뭐 의대보다 하이닉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SK 하이닉스 예, 뭐 부럽습니다만. 자, 근데 이번에 매일경제 기사 2월 14일이니까 얼마 며칠 안 됐는데 이 기사 보시면은 뭐 세무사인가 회계사가 평균 1억 2천만 원 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박성은 의원실에서 국세청에서 받은 사업소득 신고 현황, 이 사업소득이 매출은 아닙니다. 옛날에 뭐 5억 얼마, 변리사가 5억 얼마 번다고 했던 거, 이거는 진짜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바보인지 뭐 좀 이해가 없었는지 이거는 인당 매출이에요. 예. 인당 매출 얼마, 5억 얼마, 6억 얼마는 이게 변리사가 좀 많았는데 변리사들은 워낙 기업 상대로 다 세금 계산서 끊고 정직하게 사업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잡혀서 현금 매출도 없어요. 예. 뭐 저는 현금으로 상담료 내신다고 하는 분들도 전부 그 세금 계산서 내지는 아니면 현금 영수증 다 끊어드리고 저희 사무실 심지어 카드기도 놨습니다. 예. 뭐 저희 업종 필수도 아닌데 돈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갖고 카드기도 놓고 굉장히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매출이고요. 그런 이제 매출에서 뭐 비용 빼고 못 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소득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사업소득이라고 했다는데 1인당 평균 회계사가 1억 2,200만 원이었다라고 하고요. 뭐 2등이 여기 나왔은 대로 변호사업에서 뭐 2024년 기준으로 이제 1인당 평균 1억 600만 원이었다. 1억 원 밑으로 내려갔던 해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현재 지금 물론 평균이니까 잘 버시는 분들은 뭐 몇 억씩 뭐 몇십억씩 버실 수도 있고 못 버는 분들은 사무실 유지도 힘드셔서 영원일 수도 있겠죠. 월급도 몇 달 못 가져가실 수도 있고 개업 초기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고객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이렇다. 1억 600만 원이고 그래도 괜찮나 봅니다. 3등 변리 사업이 1인당 평균 8천만 원이다. 근데 이제 2등하고 1등, 2등 차이보다 2등, 3등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평균 8천만 원이다. 그리고 뭐 제일 꼴찌가 노무사인데 2,500만 원이다. 노무사는 솔직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워낙 회사 다니다가 붙으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관세 사업은 6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랑 1대1로 비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게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세전으로 내 소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매겨지는 금액이고 반면에 이 사업소득이란 거는 내가 밥 먹은 거 근데 밥 먹는다는 게 사실 고객하고 밥 먹으면 비용이잖아요. 비용 떨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고객이랑 밥 먹었으면 분명히 나도 밥값을 절약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논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업에 꼭 필요하니까 비용이죠. 판관비 이런 걸 뺀 거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사무실에서 쓰려고 산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 뭐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볼펜을 샀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딱 1대1로 야 변리사 8천만 원 벌었으니까 세후 8천 정확하게 딱 세후 8천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또 생각되진 않고요. 그리고 8천만 원씩 버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뭐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전으로 연봉 8천만 원인 분들보다는 사업소득 8천이면 저는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실제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 같은 걸 떨군 후이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뭐 한 1억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억 정도 뭐 그 정도 연봉 받으시는 분들하고는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 같은 거 버는 거는 뭐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세후로 이렇게 한 달에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드물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의미가 없고 어떤 전문직이란 사업자란 게 나름의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 거긴 한데 또 시간 사용이 자유롭고 그런 부분들 또 감안한다면 이게
돈이란 숫자로 1대1 비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란 걸 해봤을 때 이게 어떤 직업이 좋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변호사들이 이제 로스쿨 나와서 굳이 뭐 변리사가 힘들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변호사 되려고 그 공부 로스쿨 공부도 하든 옛날에 사법시험 해갖고 또 연수원까지 나와갖고 사법연수원 굳이 변리사 업무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회사에도 변호사인데 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아요. 정말 처음 봤어요. 20년 동안. 뭐 정말 변호사 업무가 안 맞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가 좀 다른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제가 알기로 아무리 뭐 굶어도 변호사인데 변리사 업무 굳이 하시는 분 정말 못 봤습니다. 20년 동안 진짜 한두 명 빼고 정말 하나도 못 봤어요. 굳이 변리사 업무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혼자서 자기가 한 1년에 3,000건, 4,000건, 5,000건 상표 출원 대리하는 뭐 딱 봐도 명의 대여 그냥 공장이죠. 이런데 뭐 사무장 사무소처럼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아니 뭐 착수금 딱 해도 뭐 시작부터 아무리 초짜도 500만 원 뭐 이상 받으시는 변호사 업무 말고 창작 고통 연락에 고민해갖고 새로 만들어서 뭐 명세서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이 변리사 업무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 가지고 굳이 이 괴로운 인도 변리사보다도 수입료 낮은 시간당 수가가 낮은 이 변리사 업무를 굳이 하시려고 변호사 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뭐 진로를 선택하고 있기 전이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이제 소득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뭐 사람마다 이제 로스쿨 뭐 3진 아웃이 아니라 5진 아웃이죠. 5번 시험 못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스쿨 학비도 비싸고 뭐 3년 동안 또 3년 공부하는 동안 뭐 공부하는 동안 못 버는 건 그렇다 쳐도 삼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수, 삼수 뭐 한다고 했을 때 삼수가 아니라 사수인가 하여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합격률도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경우를 나눠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기사를 보니까 로스쿨 다니면은 한 3년 동안 그래도 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뭐 학비니 뭐 무슨 또 지방 로스쿨도 많이 가시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또 그런 주거비니 뭐 이런 것들 또 학원비도 들 거고 하면은 3년 동안 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합격했다. 야, 졸업하면서 그냥 한 방에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아까 변호사가 1억 600만 원 번다고 했잖아요. 30년 정도 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30년 일하고 이제 뭐 오늘의 100원은 내년에 104원일 수도 있으니까 역으로 내년에 104원은 오늘의 90한 6원 정도 될 수 있죠. 그래서 4%를 할인해 갖고 현재 가치가 얼마냐? 뭐 물론 소득이 매년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는 대신에 이게 복잡하죠. 처음에는 또 초짜라서 1억 못 벌 수도 있고 이게 변수는 많은데 일단 나온 숫자가 이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수입료란 게 올라가기 이제 더 이상 힘들다라고 했을 때 4% 정도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따져보면은 18.3억 원의 30년 동안의 변호사 업무를 했을 때 사업 소득이 나옵니다. 18.3억 원. 여기서 뭐 세금 내고 어쩌고 하겠죠. 18.3억 원 뭐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18.3억 원이라서 거기서 이제 로스쿨 다니는 동안 학비 이런 거 빼면은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거 빼면은 16억 3천만 원 내지 16억 8천만 원 정도가 변호사로 30년 정도 일했을 때 현재 가치로 환산한 평생 소득이 될 거고요. 만약에 한 3, 4수 했다. 3번 정도 재도전 했다. 3번 재도전이면 사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1년에 내가 1억 600만 원을 3번 정도 날리는 거잖아요. 3번 더 도전하면 할인 이거는 3년이니까 굳이 할인 안 할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3억 1,800만 원 정도를 손실을 났다 하면은 바로 못 붙고 한 3번 도전했다 그러면 13.1억에서 13.6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거 삼수가 아니라 사수로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이 정도 실제 기대 소득이 나옵니다.
변리사 시험을 제가 준비한다고 했다. 그러면 일단 뭐 학원비나 이런 거 하면은 한 3년 동안 공부했다. 저는 4년 반 했습니다만 3년 만에 딱 합격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 학원비랑 뭐 이런저런 거 들어간다고 합니다. 준비 비용 했을 때 그리고 변리사가 이제 한 8천만 원 사업소득이라고 했으니까 30년 동안 벌었는데 그거를 4% 할인하면은 현재 가치로 13.8억 원 나오고요. 여기서 3년 동안 공부해갖고 3천만 원 빼면 13.5억 원 정도 현재 가치가 나오니까 뭐 이 변호사 시험 노스쿨 나갖고 한 3번 정도, 2번, 3번 정도 이렇게 재도전했을 때는 비슷할 것 같고 첫 번째 그냥 졸업하면서 바로 붙으셨다. 그러면은 변호사 시험이 그래도 현재 가치로 한 2억 3억 원? 3억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으니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비용도 비용이고 돈도 돈인데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뭐 자기 성격 이런 것들하고 좀 업무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는 저는 변리사 업무 자체는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업 자체가 제 성격하고 맞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성격도 보고 상대방의 능력도 보고 또 경제관념 여러 가지 뭐 외모도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업무의 어떤 기대값, 소득의 기대값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고 또 향후 AI나 이런 기술 발전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AI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또 로스쿨과의 비교를 통해서 변리사 직업에 대한 제 생각을 두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시려고 하거나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